이혼한 지 열흘도 채 안 돼 전 남편은 내 여동생과의 웨딩 사진을 올렸다. 나는 부모님을 모셔와 그 배신의 증거를 보여드렸고 두 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셨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혼 후의 모든 상실과 고통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더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끔찍하게 틀렸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제 친동생. 제가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 했었고 시험 기간엔 밤을 새워가며 족보를 정리해 주었으며 부모님께 혼날 때면 꼭 껴안아 주었던, 그리고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전 남편 민준이 페이스북에 웨딩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가 찍은 듯한 화려한 사진, 아름다운 부케, 눈부신 웨딩드레스. 하지만 몇 분간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신부의 얼굴, 바로 제 동생 수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카페에 앉아 평소처럼 SNS를 훑어보고 있었죠. 타임라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게시물은 너와의 결혼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야. 2025년 5월 17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민준이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세상에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번은 넘게 다시 보고 나서야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겨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저 포토샵으로 만든 장난이기를, 짓궂은 농담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얼굴의 윤곽 하나하나, 옷의 주름, 그리고 그 눈빛까지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민준을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믿음이 무참히 짓밟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지는 정확히 9일째였습니다. 서류상의 이유는 성격 차이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다정하고 신사적이지만 속은 냉담하고 무감각하며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이중적인 남편에게 너무 지쳐 손을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 의심은 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위해 이혼하는 것이 마음 편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답이 없었죠. 저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언니 사진 봤어. 시간 될 때 전화 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활기찬 목소리로 오늘 아침은 어떠니? 우리 준우는 얌전히 유치원 잘 갔고? 라고 물으셨습니다. 목이 메어 물어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따 오후에 준우 데리고 집에 갈게요. 엄마라고 말했고 엄마는 기쁘게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준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엄마와 수진이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후에 장기를 두러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언니 미리 말도 없이 왔네. 나 정신없게. 저는 말없이 아들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외할머니를 찾아 방으로 달려가 신나게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수진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오늘 너 참 예쁘더라. 그녀는 깜짝 놀라 채소를 썰던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봤어. 정말 잘 어울리더라. 수지는 고개를 숙여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저는 제 친동생을 바라보며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습니다. 민준이랑 언제부터였어?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엄마가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민준이랑 결혼하는 거 아셨어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어제 알았다. 걔가 그러더구나. 너희 이혼하고 나서 사랑하게 됐다고.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열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사랑에 빠지고 웨딩 사진 찍고 날짜 잡고 청첩장까지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엄마는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 배신했어요. 제가 임신하고 어린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 수진이랑 민준이는 제 등 뒤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이혼만 기다렸다가 당당하게 공개하려고 했던 거죠. 엄마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얼굴을 감싸 쥔 채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저는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따라 나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일이 이렇게 되길 바란 거 아니었어.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럼 제대로 살아. 결혼해. 근데 웨딩드레스는 흰색으로 입지 마. 너한테 안 어울려. 그리고 저는 텅 빈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눈물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제 가족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전처럼 분노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누군가 제 심장에 얼음물을 한 바가지 쏟아부은 듯한 차가운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스스로 모든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평생 편히 살 수 없을 거라는 것을요. 그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는지, 그리고 가족 중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침묵한 사람이 또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남은 거짓들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진의 페이스북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을 감시해야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전에는 자세히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보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몇 가지 디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 6개월 전 수진이 꽤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찍어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민준이 즐겨 입던 스타일의 옅은 파란색 셔츠가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 옷인데 눈에 익네? 라고 댓글을 달았고 수진은 그저 웃는 이모티콘만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녀가 다른 사람과 연애 중이라고만 생각했지 최악의 상황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게시물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수진이 비싼 음식이나 음료 사진을 올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대학원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까요? 그때 그녀가 제 화장품을 자주 빌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그녀가 말도 없이 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옛날 동창 만나러 가는데
잠깐 빌렸어라고 말했죠.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저는 수진과 나눴던 예전 메시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밤에 자주 나가? 라고 묻자 수진은 공부가 지겨워서 그냥 바람 쐬러라고 답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메시지였지만 지금 다시 보니 거짓의 냄새가 났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수진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정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저희 엄마와 친해서 오후에 자주 집 앞에서 담소를 나누시곤 했습니다. 저는 잠시 들러 안부를 묻는 척하며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수진이 좋겠어요. 아주머니. 하하, 결혼을 앞뒀잖아요. 아주머니는 저를 흘끗 보시더니 약간 망설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놀랐다. 예. 아직 학생인 줄 알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결혼을 하나 했지. 저는 민준 씨가 저희 집에 자주 들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무언가 확인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 다 알아요. 아주머니. 그러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걸 몇 번 봤어. 밤늦게 들어오길래 네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둘이 만나는 줄 알았지. 점점 더 제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민준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멀리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웃 사람이 저희 친정 골목 앞에서 민준의 차를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착각이었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예전에 다니던 사무기기 회사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프린터를 주문하려는 사람인 척하며 민준과 친했던 동료인 김 대리님에게 접근했습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요즘 민준 씨는 어떻게 지내요? 곧 결혼한다던데요? 김 대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진작했지, 뭘. 그냥 이제야 사진을 공개한 거고 작년 연말 회사 회식에도 애인 데리고 왔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김 대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젊고 예쁘더라고. 다들 새 신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식을 올리나 보네. 머리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연말 저와 민주는 아직 부부였습니다. 그때 저는 교사 일과 어린 아들 육아를 병행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출장이 잦다는 핑계를 댔죠. 알고 보니 그는 일이 바빴던 게 아니라 제 동생을 데리고 파티에 다니느라 바빴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예전에 민준과 함께 살던 집에 카메라 백업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옛날 영상 파일을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지우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각 영상은 몇 시간짜리였습니다. 저는 느린 재생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피를 차갑게 식게 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작년 8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집 문을 열자 수진이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민준이 커튼을 쳤습니다. 카메라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지만 저는 수진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미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장난스럽고 친밀한 몸짓이었죠. 영상은 몇 분에 불과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2명의 배신자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서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기도 했고 민준이 늦게 퇴근할까봐 밥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 믿음 속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고통받는 언니나 전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을 지켜야 하고 제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아야 하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을 것이고 부모님을 모셔서 그들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직접 목격하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과 그 대가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렵지도, 더 상처받는 것이 두렵지도, 과거를 파헤친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잊으려 애썼고 침묵으로 애써 봉합하려 했던 상처를 똑바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평생 골마 터질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토요일 오전에 친정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진짜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 간다고 말했고 아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가는 내내 엄마, 오늘 수진 이모가 닭갈비 해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대문에 도착하자 민준의 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웃는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엄마가 음식을 차리고 계셨고 아버지는 민준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그 광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했습니다. 친한 척하며 말이죠. 처형, 놀러 왔어요? 준우는 어딨어?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그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깔끔하게 자른 수박 한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제게 닿았다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며 마치 제가 이방인, 제 가족 안의 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엄마 방으로 데려다 주고는 곧장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예전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옷장 구석에 새로운 천 가방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옷 몇 겹을 들춰낸 뒤 제 심장을 옥죄는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파스텔 핑크색의 꽃무늬가 양각된 청첩장이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 그리고 민준. 결혼식 날짜는 5월 17일. 합성 사진도 헛소문도 아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자 증거였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들고 거실로 나와 엄마와 아빠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 일 언제부터 아셨어요?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혼한 후에 알았다. 그 애들이 서로 사귄다고 하더구나. 저는 엄마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그냥 잠깐 스쳐가는 감정인 줄 알았지. 저는 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 청첩장은 언제 주려고 했니? 결혼식 날. 준우더러 자기 아빠 부토니에 달아주라고 시키지 그랬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묻잖아. 민준이랑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언니가 준우 낳고 나서였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내가 마음이 약해졌어.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자신도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마음이 약해졌다고? 그때 내가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하고 밤새 아기 보느라 잠도 못 잤던 거 몰라?
너는 나더러 잠 좀 자라고 아기는 자기가 봐주겠다고 했었지. 그러면서 내 등 뒤에서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구나.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언니는 이해 못해. 언니는 항상 강하고 뭐든 잘하잖아. 나는 그냥 언니의 그림자 같았어. 민준 씨가 그랬어. 언니는 더 이상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수진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언니를 대신하기로 한 거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침대에 눕고 내 남편을 끌어안았어. 네가 사랑받고 싶어서. 민준이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미 끝난 일이야. 너도 나한테 감정 없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입 다물어. 당신은 여기서 말할 자격 없어.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확실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제 친동생에게도 배신당했어요. 만약 모두가 이 결혼식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축복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그 사람들 얼굴 볼 일 없을 줄 아세요. 엄마가 울며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 하지만 우리 집이 너무 엉망이 됐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는 부드럽게 손을 뺐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기억만 해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심장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오늘 외할머니 집에서 밥 안 먹어요? 저는 몸을 숙여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둘이 같이 먹자, 아들. 그리고 저는 뒤돌아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보는 걸 막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준우가 어른들이 배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마지막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첩장을 생각했고 수진의 눈빛을, 부모님의 침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마치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처럼 제 앞에 서 있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하며 평온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이 해방되기 위해 온전한 진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날 보았던 카메라 영상 클립들을 다시 USB에 저장했습니다. 내일 저는 제 계획을 시작할 것이고 혼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제가 지난 1년 넘게 속으로 삼켜야 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직접 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민준과 처음 데이트했던 공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골랐습니다. 정시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모습, 단정하게 집어넣은 셔츠, 빗어 넘긴 머리, 반짝이는 구두,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그의 옆에 서 있어도 더 이상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하지도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이 만남이 마치 놀이인 양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걸 보니 할 말이 있나 보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당신이랑 수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민주는 마치 제가 날씨를 묻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면서 뭘 물어. 똑똑하잖아. 대충 짐작했겠지.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만약 또 거짓말을 하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네가 임신 6개월쯤 됐을 때부터야. 그때 난 버려진 기분이었어. 넌 온종일 아기 생각만 했고 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기 우는 소리밖에 못 들었어. 아무도 나한테 피곤하지 않냐, 배고프지 않냐고 묻지 않았지. 수진이는 반대였어. 관심을 가져주고 내 얘기를 들어줬지.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신을 택했구나. 나와 우리 아이 둘 다를 배신한 거야. 민주는 의자 등바디에 기대며 가슴 앞에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배신이라니. 말이 심하네. 우린 감정이 식어서 헤어진 거고 누구든 새로 시작할 권리가 있어. 저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건 내가 당신의 외도를 알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상대가 내 친동생일 줄은 몰랐어. 민주는 다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랑 나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더 이상 설명할 의무 없어. 저는 가방을 열어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아는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여기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지 않아? 이웃들과 당신의 전 직장 동료들이 당신이 아직 내 남편일 때 수진이를 회사 파티에 데리고 다녔다고 증언한 내용, 사진, 동영상 전부 가지고 있어. 민준의 얼굴색이 약간 변했고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의 눈 깜빡임 하나하나에서 불안함을 똑똑히 보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뭘 어쩌려는 건데? 인터넷에 올리려고? 내 부모님한테 보내려고? 아들 생각은 안 해? 그 애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일을 크게 만들면 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거야. 저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길 것 같아? 바람 피우고, 속이고, 이제는 전처의 동생이랑 사는 아빠한테 어떤 법원이 양육권을 주겠어? 민주는 이를 갈았지만 여전히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한 가지만 알아도 나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알고 있어. 만약 당신이나 수진이가 내 허락 없이 내 아들에게 접근하려 한다면 이 일을 온 세상이 알게 만들 거야. 당신 집안도 우리 집안도 편하지 못할 걸.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처럼 평생을 가짜 얼굴로 살아온 사람은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자의 쓰라림 속에 그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텅 빈 기분만 들었습니다. 민준의 사과는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사과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를 준 자가 그 대가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을 위한 정의를 어느 정도 되찾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 영상 클립, 증언들, 심지어 수진과 민준이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던 친구와의 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저는 3개의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관하고, 하나는 아는 변호사에게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제 개인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도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들 역시 소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거짓이 친밀함으로 포장되는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들을 지킬 것입니다. 전 남편이든 친동생이든 그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민준을 만난 지 일주일 후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언니, 나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고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의했지만 약속 장소는 제가 사는 곳 근처의 작은 버블티 가게 공공장소로 정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수지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이, 많이 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녀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나를 증오하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을 뺏으려던 게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갔어.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넌 임신한 아내를 배신한 남자가 진심이라고 믿은 거니? 수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버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사랑하면 결혼해야지.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내 아들이 관계가 뒤죽박죽된 혼란 속에서 자라게 두지 않을 거야. 그 애한테는 그런 아빠도 자기 아빠랑 잤던 이모도 필요 없어. 수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용서는 등 뒤에서 칼을 꽂은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일 때는요. 저는 충분히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어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양보해야 할 사람도 두 번째 기회를 줄 만큼 가까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뿐이었고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저는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할 말을 다 했으니 저와 수진의 관계는 그 지점에서 차갑고 단호하게 더 이상 얽히지 않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버블티 가게에서 만난 후 수지는 저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복되는 사과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언니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 때문에 부모님이랑 연 끊지 말아줘. 그러다 감정이 뒤섞인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어떤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을 열면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 상처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 수진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으로 여겼던 그 부분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마치 제 살점의 일부를 제 손으로 도려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민준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끊으려 했지만 옆에 앉아있던 아들 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수진 이모랑 통화 안 해요? 이모가 케이크 자주 사줬잖아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른들의 배신이 한 아이의 순수한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이 증오 속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줘. 할 말이 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야. 우리는 예전에 제가 월급을 타면 수진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러 자주 들렀던 허름한 길거리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민준과 함께 다닐 때 입던 화려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목맨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임신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아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언니한테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단지 언니가 이해해 주길 바랐어. 나도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어.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 그가 말하길 언니는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아들 때문에 산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가 터졌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얼마나 똑같은 핑계를 대는지. 아내가 관심이 없다. 아내의 사랑이 식었다. 아내는 아이들만 챙긴다. 마치 그것이 배신을 정당화하는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수진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넌 그 남자를 믿고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했구나. 그리고 이제 임신했으니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니.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가족도 언니도 다 잃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동생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하는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네가 선택한 사람은 민준이야. 너는 그 선택과 함께 살아야 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언니, 부모님이 곧 결혼식 날짜를 잡으려고 해. 부모님 마음 편하게 딱 한 번만이라도 집에 와주면 안 될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뭘 하라는 거니? 내 침대에서 잤던 사람이 내 동생의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읊는 걸 보라고?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침묵하더니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그걸 이겨낼 만큼 강하잖아. 언니는 항상 강했으니까. 그 말이 무심코 나온 것이든 의도적인 것이든 제게는 또 하나의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가 틀렸어. 내가 강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야. 그리고 모든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통은 경계선이 되어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안에서 모순적인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용서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거짓과 기만으로 뒤엉켜 도리와 관계가 뒤바뀐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할 때 수진이 아기를 안아주고 죽을 끓여주고 아기 옷을 개어주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진실했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보니 그 모든 것이 위선의 껍데기였다는 생각에 제 과거가 혐오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오너라. 딱 한 끼만이라도 같이 먹자. 아버지가 며칠째 알아누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축복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진실을 보게 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한 가지 결정적인 한방을 계획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결혼식을 망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침묵하고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감내해야 했던 것들을 직접 보고 듣게 할 필요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날 부모님 댁에 USB와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보게 하고 그 후에는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원망도 한탄도 없이 마치 제가 그 가족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 예상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곧 알게 될 진실은 배신보다 더 끔찍했고 친동생이 남편을 빼앗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 믿음과 제가 가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한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 지혜가 그 진실로 가는 첫 번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지역에 살아서 최근 일과 육아로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평일 점심, 제가 학생들의 숙제를 채점하고 있을 때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머뭇거렸습니다. 서연아, 요즘 괜찮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남편이 친동생이랑 결혼하게 된 싱글맘이 괜찮아 봤자 얼마나 괜찮겠어. 지혜는 한숨을 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전화하는 거야. 네가 준우 임신 8개월쯤 됐을 때 수진이가 어떤 남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뒷모습만 봐서 민준 씨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후로 몇 번 더 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 한 번은 강남에 있는 호텔 입구에 세워진 하얀색 스쿠터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똑똑히 봤어. 너도 알지?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괜히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할까봐. 또 너희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겁이 났어.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 배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호텔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덕분에 저는 제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카메라 하드 드라이브를 다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민준과 함께 살던 집에는 현관, 거실,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그리고 발코니에 총 4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임신했을 당시 저는 종일 학교에 나가 있었습니다. 회의나 보충 수업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았죠. 그동안 민주는 일찍 퇴근해서 집을 보고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생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로 돕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치욕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임신 중기부터 출산일까지의 영상들을 돌려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드나들고 민주는 TV를 보고 수지는 부엌으로 내려가고, 하지만 어느 날 영상에는 민준이 오후에 수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왔고 수지는 과일 봉지를 들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집에 들어온 후 그들이 거실 커튼을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약 10분 후 수진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장면은 그들이 함께 침실, 바로 저와 민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문이 닫혔습니다. 침실에는 카메라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었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제가 수진이 시험 공부로 힘들까봐 그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사갔던 것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저는 화면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마치 피가 굳어버린 것처럼 온몸에 차가운 기운만 퍼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양보하고 돌봐주었던 동생,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남편, 그들은 제 집에서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든 영상을 USB에 저장하고 날짜와 시간별로 파일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서 직접 목격하게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말로 하는 이야기도 옥신각신하는 다툼도 없이 변명할 수 없는 적나라한 진실의 이미지만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온 가족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조금 걱정하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심각한 일이니? 저는 그저 엄마, 아빠가 꼭 계셔야 해요. 제가 이 집안에서 사라지기 전에 부모님이 모든 것을 지켜봐 주셨으면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노트북과 USB를 들고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거실에 앉아 계셨고 엄마는 차와 과자를 준비하며 분주하셨습니다. 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엄마가 자리를 피하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고 가장 중요한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과 수진이 집으로 들어와 커튼을 치고 위층으로 올라가 함께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경악하며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고 눈은 화면에서 떼지 못하셨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날은 제가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던 날이고 저곳은 제 침실이에요.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세상에, 수진아, 어떻게 내 언니한테, 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아버지는 목이 맨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일이 이 지경인 줄은 몰랐구나. 저는 일어나서 USB를 뽑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에요. 이제부터 저는 혼자 살 거예요. 제 아들은 민준이나 수진이와 만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아이가 배신이 용납되는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엄마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얘야. 우리 집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어.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순 게 아니에요. 모두의 침묵이 매일 조금씩 이 집을 부서뜨린 거예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프지만 진실이었고 때로는 달콤한 거짓말보다 아픈 진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쉬운 법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이후로 다시는 부모님 댁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엄마는 목이 맨 목소리였고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집에 오너라. 아빠가 한 번만 부탁한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진실이 드러난 후 그들이 무언가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동의했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만요. 민준 씨나 수진이는 없이요. 더 이상은 감당할 힘이 없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작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평소보다 더 낡고 침울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집안의 분위기처럼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살며시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삼녀, 아버지는 이미 의자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 힘을 모두 빼앗아간 것처럼 느리고 탁했습니다. 네가 용서해 주길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빠 말 한 번만 들어다오. 민준이와 수진이 그 애들 결혼 취소하기로 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가 더 이상은 거짓말하며 살 수 없다고 하더구나. 잠시 떠나 있겠다고 했다. 그리고 민준이는 어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동영상을 보내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전처의 동생과 동거한다는 소문이 퍼진 후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도덕적 행위를 발견했다고 하더구나. 회사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걸 원치 않았던 게지.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단다. 하지만 그 아이를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구나. 완전히 무너져서 밥도 안 먹고 며칠째 누워만 있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아이를 친동생처럼 아꼈던 언니가 남아 있었지만 이미 일어난 모든 일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하죠? 모든 게 없었던 일인 척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엄마는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동생한테 한마디만 해다오. 그 애가 매일 너를 기다리고 있어.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인 줄 알고 있단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일어나서 여행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는 옷 몇 벌과 수진이 멀리 갈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낡은 쿠션,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날, 저와 수진이가 서로를 껴안고 깔깔대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어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 그 아이가 떠날 곳이 필요하다면 가게 내버려 두세요. 붙잡지도 강요하지도 마세요.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안다. 그냥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온전한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임만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아물지 않을 상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 봉합하려 해도 말이죠. 저는 수진이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민준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한 사람, 제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제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곁에 앉아 제가 지어낸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늑대무리와 싸워 아들을 지키는 엄마,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용감한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이야기 중간에 잠이 들었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누구도 널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게. 저는 휴대폰을 켜서 SNS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SNS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민준, 수진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제 상태 메시지를 나만 보기로 바꿨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은 없지만 저와 제 아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개월간 피해자의 역할에 내몰렸던 저는 제 자신의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저를 죽일 수는 없지만 만약 계속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면 저 스스로 제 인생과 아들의 미래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 이전에는 감히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합법적이고 완전하며 단호한 방식으로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양육권 다툼을 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여자이고 빠듯한 월급을 받는 교사이므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약했으니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굽힐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주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상처받은 엄마는 전사로 변한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아는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엄마의 옛 제자셨습니다. 제가 이혼 판결문, 카메라 영상, 민준과 수진의 게시물 캡처 사진, 증인 진술서 등 모든 서류를 제시하자 그녀는 즉시 돕겠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게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도덕적 혼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제한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들의 유치원에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데리러 온 적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저나 외할머니가 등하원을 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은 이혼 후 민준이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아오거나 안부를 물은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면 확인서를 요청했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혼한 달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지출 영수증도 모았습니다. 학비, 식비, 옷값, 병원비 등 모든 것을 저 혼자 부담했습니다. 증거 하나하나가 제 모성애를 지키는 벽돌이 되었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자 박 변호사님은 양육권 변경 및 면접교섭 제한 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반쯤은 분노하고 반쯤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지독하구나. 내 아들을 빼앗으려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야. 마땅히 나와 내 아들에게 속한 것을 되찾는 거야. 민주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법적인 아빠야. 그 애를 만날 권리가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배신자였고 처제와 동거했으며 온 가족을 속였어.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필요하다면 전부 인터넷에 공개할 거야.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법적 다툼은 제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히 강력하고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은 제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민주는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피곤했으며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는 이유를 묻자 저는 영상, 사진, 확인서가 담긴 USB와 함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닌 아들을 지키고 싶은 엄마의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님은 모든 서류를 살펴보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 김준우의 양육 및 보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친모인 박서연에게 부여하며 친부인 이민주는 모친인 박서연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저는 판결문을 들으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정의가 자녀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묵묵히 견뎌온 엄마들의 편에 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재판정을 나가면서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힘없이 곧장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패배가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소송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에게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준우 양육권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 가족들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엄마는 단 한마디만 답장하셨습니다. 알겠다. 네가 옳았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껴안고 잠들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내일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끌려가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걱정도
민준이 아들을 복수나 구속의 도구로 사용할 거라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온전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괜찮아? 미안하다. 민준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 당분간 외국에 나가 있을 거야. 처음부터 다시 살아야 할 것 같아.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언니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여러 번 다시 읽었지만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것들은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완전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우리 두 모자가 편안하게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화초를 심고 작은 어항에 금붕어 몇 마리를 키우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충격적인 일은 없었지만 제가 평온하게 사는 하루하루가 저의 승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을 이기는 승리였습니다. 한때 무너졌던 여자가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어서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아들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7살이 되어 유치원 졸업반에 들어갔습니다. 말도 더 또렷해졌고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는데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수진 이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왜 한참 동안 안 보여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멀리 일하러 갔어, 아들. 사람마다 각자 살고 성장하는 곳이 있는 거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동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참 단순했습니다. 반면 어른들은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끝없이 헤매곤 했습니다. 저는 수진과 민준에 관한 일은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마당을 청소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 언니, 저 수진이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지만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 저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잠깐만 만나줄 수 있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 어디에 있는 걸까? 또 다른 연극일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마지막 그 한마디, 이제 아무도 없어요라는 말 때문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주소를 물어보니 제가 사는 곳에서 오토바이로 40분 정도 걸리는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비는 막 그쳤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자 수진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뺨은 움푹 패고 눈은 퀭했으며 머리는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은 15제곱미터도 채 안 되어 보였고 접이식 침대 하나와 낡은 선풍기 그리고 라면 몇 봉지 외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평생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이토록 무너진 모습에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임시로 깔아놓은 돗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녀는 목이 맨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몇 번 때렸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디서 도박할 돈이 났냐고 물었다가
있는 대로 집어던지고 휴대폰도 부쉈어요. 너무 무서워서 여기로 도망쳐 나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민준 같은 사람은 제가 너무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잖아. 수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언니가 더 이상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가정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한테서 4억 원 넘게 받아갔어요. 친구들한테도 빌렸고요. 그러고는 다 도박에 쏟아부었어요.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집에 돌아갈 엄두도 못 내요. 부모님이 쓰러지실까봐 무서워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폭풍 속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며 그것을 터득했습니다. 수지는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좋으니 일자리 하나만 구해주실 수 없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요. 저는 한숨을 쉬고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냈습니다. 제 친구가 사람을 구하고 있는 작은 빵집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언니가 소개해줬다고 말해. 하지만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너한테 달렸어. 수지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저를 아직 사람으로 봐줘서 고마워요. 제가 일어나서 가려는데 수진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준우는 잘 지내요? 아직 저를 기억해요? 저는 멈칫했다가 말했습니다. 몇 번 물어봤어.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 애는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엔 아직 너무 어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후회를 모두 쏟아내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걸어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수진에게 줄 수 있는 용서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한 짓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저지른 일이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일주일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일 알고 있었지? 걔가 말은 안 했지만 엄마는 짐작했다. 제발 네 동생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구해주지도 않을 거고요. 어떻게 사는지는 그 아이의 선택이에요. 저는 한 번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뿐 그 손을 잡을지 놓을지는 그 아이에게 달렸어요. 인생은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언제나 공평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예쁜 아내와 착한 아들을 가졌던 민주는 실업자의 빚더미에 앉아온 동네에 나쁜 소문이 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온 가족의 희망이었던 수지는 이제 집도 남편도 가족의 신뢰도 잃은 채 초라한 월세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했던 저는 유일하게 평온함과 자존감을 지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멈춰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시끄럽지도 바쁘지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익숙한 얼굴들도 없었고 저를 붙잡을 만큼 강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숨결처럼 평범하고 가벼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 동네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빌린 단층집에 작은 미술 교실을 열었습니다. 배우러 오는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 몇 명뿐이라 많지는 않았지만 매일 오후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제 아들 준우도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이웃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이전보다 더 자신감이 생겼으며 더 이상 수진 이모나 민준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고 기억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아이를 지켜낼 만큼 단호하고 용감했던 제 자신에게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현관에 앉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풀밭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가끔씩 밀려왔습니다. 민준이 수진과 찍은 웨딩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했던 그 밤. 신부의 이름이 제 친동생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청첩장을 보았을 때의 숨막히는 기분. 부모님께 그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온 집안을 감쌌던 고통스러운 침묵의 순간. 이제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저를 울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잊지 않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마치 흉터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듯 배웠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쓰라리지만 아물고 나면 날씨가 굳을 때 가끔씩 가려움을 느끼는 것처럼요. 저는 부모님과 아주 가끔씩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고 아들 사진을 보내드려 그리움을 달래드렸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너희 자매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수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만난 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다른 지방으로 가서 봉제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밥은 굶지 않고 조용히 살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누군가가 불행해지기를 바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이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대가라면 그것은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는 제 삶과 아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서일 수도 부끄러워서일 수도 아니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해고당한 후 부동산 중개 일을 하다가 빚에 얽혀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때 그를 편들고 그의 위선적인 친절함을 믿었던 사람들도 점차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저는 기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는 대로 돌려받는 법입니다. 즉시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어느 일요일 저는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제가 크면 엄마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제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저는 멈칫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줬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엄마는 항상 강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엄마도 자주 슬퍼 보여서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지켜주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아들은 제가 숨겨왔던 모든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기만 한다면 제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은 모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이야기를 새로운 결혼이나 저를 치유해줄 사랑 이야기로 끝맺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내면에서 비롯된 평온함으로 끝납니다. 저는 사과를 기다리지 않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아도 떠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모든 믿음을 쏟아부은 후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 모든 일 끝에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행복이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가 흉터가 되고 그것을 만져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무너진 가정 속에서 묵묵히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에게는 다시 선택할 권리가, 일어설 권리가, 그리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날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이 격려의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